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려면요, 오픈 AI나 클로드가 돈을 버는 거를 보여줘야죠. 구독료 좀 받아가지고 개인들 돈 모으면 되는 수준이냐? 아니죠. 아닌 거죠. 빅테크 애들 중에서 뭔가 승자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안정적인 승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내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근데 저는 AI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메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짓는다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좀 그 코로나 때 물류센터가 약간 좀 데자뷰처럼, 그때도 왁 지었다가 나중에 그거 다 지금 이제 불 꺼져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를 좀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정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단순한 임대업이 아니고 진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류센터처럼 될 가능성이 약간은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은. 왜냐하면 이제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전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대용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사이트와 건물을 짓기만 해도 네. 반도체는 나중에 노후화되면 그렇죠. 갈아 끼우면 되니까 이 사이트 자체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으로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급을 유치할 수 있다면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료를 비싸게 내겠죠. 그렇죠. 아마존이 오피스만 써도 다 비싸게 맞아요. 주는데, 사람이 몇 명인데. 네, 그리고 최고의 시설만 골라서 들어가고 가장 좋은 데를 쓰니까 임대료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아마존이 망하지만 않는다면요. 지금으로서는 아마존은 뭐 국가 신용 등급 수준이니까 네.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 투자해야 돼라고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AI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짓는지는 보통은 웬만큼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리에 진행해요. 왜냐면 이건 그들의 전략이잖아요. 네. 어디를 코어한 요충지로 볼 건지, 어디를 조금 부가 서비스를 하는 대로 볼 건지,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건지는 그들의 전략인데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산 운용사들이 남의 돈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투자는 아주 성공적이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싸게 써줄 거고, 근데 이거를 유치하지 못하고 뭔가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네. 이거는 물류센터에 뭐가 똑같냐면, 물류센터 온라인으로 우리가 뭐 코로나 터지니까 다 온라인 이커머스가 다 그렇죠. 대세야. 엄청나게 짓는데 쿠팡이 쓸 거야. 쿠팡이 최고야. 쿠팡이 임대료를 비싸게 줄 거야. 라고 해서 너도 나도 짓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이커머스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이커머스 성장률이 꺾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쿠팡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스펙을 밖에다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임차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짓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쿠팡이 안 써주는 나머지들은, 쿠팡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다른 커머스 플랫폼들은 타격을 받는데, 그럼 얘네들은 더 힘들잖아요. 네. 힘든 애들한테 비싼 임대료를 받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임대 공간을 쿠팡만큼 많이 쓰지도 못하겠죠. 이러니까 이제 물류센터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양극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이제 물류센터보다 좀 나은 점이라면 전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네. 너도 나도 아무나 뛰어든다고 이게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쉽게 지을 순 없다. 네, 아무나 막 지을 수 없다. 진입장벽이 조금은 더 높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짓고 나서의 임대는 물론 다 짓기 전에 임차인을 확보하고 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 임차인 확보가 그렇게 또 만만한 건 아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맞춰주는 투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갑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네, 빅테크를 유치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에 이커머스가 커졌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크게 데이터 용량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휴대폰 데이터 용량 한번 높이고 나면 낮은 걸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를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얘를 더 키우던가. 네. 그걸 역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점점 더 데이터 용량이 커질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나 네. 중간 과정에서 이 수요가 성장할 걸 보고 공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을 지금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이제 투자자들이 여럿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네. 처음에 이제 사모대출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빅테크도 이제 그 투자를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금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제일 흔히 많이 하는 게 이제 PFV라고 해서 네. 프로젝트 파이낸스 비이클을 만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스페셜 퍼포즈 비이클이라고 해서 SPV라는 형태로 많이 사업을 해요. 이게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에 여기 지분 투자를 예를 들어 메타가 자기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지분 투자를 여기다 일부 합니다. 자본금에. 그러면 메타가 지분율을 얼마를 가져가느냐? 얘는 최소로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 돈을 적게 태워야 그렇죠. 자본 효율을 높이는 네. 거니까요. 적게 투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본금을 자산운용사들이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 자금들을 모아서 또 자본금을 채워요. 그리고 이 자본이 있으면 이제 부채를 또 일으켜야 되는데 이 부채를 채우는 게 은행들은 이 초기 투자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죠. 안정해야 아직 되니까. 건물을 다 네.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은행들은 이런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 대출로 약간 금리가 높은 걸로 대출을 채워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성립이 되려면 메타는 자기 자본을 일부 태운 다음에 약속을 해줘요. 다 짓고 나면 캐시플로우가 예측이 돼야 되니까 내가 10년이나 15년 정도를 임대료를 얼마를 내고 써줄게 라고 약속해서 요게 성립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일부 태우고 다 짓고 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거를 네. 내가 다달이 얼마씩 줄게 맞아요. 하는 식으로. 메타는 이 방식이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게 임대료를 비싸게 내도 자기도 주주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 예를 들어 한 20% 주주예요. 임대료 비싸게 내면 주주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죠. 수익이 나면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임대료를 상쇄할 수 있네. 완전 남의 거 쓰는 것보다 좋은 점이 많죠. 그리고 지분 투자를 하면서 초기부터 들어가니까 내 입맛에 맞게 짓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방식 아니에요? 내가 집 사는데 맞아. 지분 요만큼만 넣고 내가 15년 임대할게 라고 하면서 내 맘대로 지으면 100%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메타니까 나머지가 자본 투자를 해주는 거죠. 제가 제 집 짓는데 내 집은 20%고 80%는 저기 주세요. 갖고 네. 모집해 오세요. 내가 15년 동안 임대료 비싸게 낼 테니까 이거 꿀이죠. 이렇게 아무리 말해봐도 저한테는 제가 제 집 짓는데 그런 거 해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메타니까 메타는 가능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런 구조의 사업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메타에게 유리한 거는 이거는 자기 자본금을 일부 투자한 거라서 메타는 직접적으로 사모 대출을 자기가 일으킨 게 아니죠. 메타의 부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프 밸런스, 자기의 장부에 나오지 않는 부의 부채라고 하는데 이 부채가 커지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사모대출 시장에서 점점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다 너도 나도 짓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다 메타가 돈 벌어서 임대료 다 낼 수 있어? 메타는 가능하다고 쳐도 그러면 작은 애들은 만약에 그 데이터 센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많은 IT 기업들, 사스 기업들 얘네들도 계속 임대료 낼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걱정들을 여기저기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나비 효과처럼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투자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구조가 이거 꿀이네 하면서 너도 나도 가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도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한번 모기지 대출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생긴 거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염두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려면요. 메타나 구글이나 오픈 AI나 클로드가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를 보여줘야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게 넷플릭스처럼 그냥 구독료 좀 받아가지고 개인들 돈 모으면 되는 수준이냐? 아니죠. 아닌 거죠. AI가 효용을 입증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를 진짜 혁신적으로 기업이 예를 들어 100명 채용하고 있는데 20명이면 돼. 그럼 80명의 인건비에 절반을 들여서 내가 AI 쓸게. 뭐 이런 상쇄가 돼야 더 큰 돈을 AI에 지불하겠죠. 근데 이게 순탄하게 가겠어요? 아니죠. 저도 화이트 컬러로 24년 동안 일했는데 거부감이 들어요. 들죠. 우리 일자리를 저 AI가 가져간다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좀 보수적인 분들이나
어떤 특정 분야의 정말 전문가인 네. 분들은 야 AI 지금 아직도 할루시네이션 엄청 많고 거짓말 많이 하고 어떻게 그게 인간을 대체하니? 라고 생각하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인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비용으로 데이터 사용료, AI 사용료를 많이 내면 이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과연 뭐야? 뭐 자율주행? 모르겠네. 로봇인가? 피지컬 AI인가? 아직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현재 직원을 줄여서 돈을 벌거나 현재 직원이 생산성을 높여서 돈을 벌거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면 이 투자에 대한 이 로지컬한 뭐 생존 경쟁을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은 과연 승자는 돈을 얼마 버는 건데 1등도 지금 적자야. 라는 게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수익성을 뭘로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돈을 벌어야 이 많이 투자한 비용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돈을 번다는 거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사람을 줄여서 벌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확 늘려서 벌어야 되는데 지금은 둘 다 게다가 이쪽은 어젠가 그젠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몇천 명 인력 감축한다고 뉴스가 네.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는 보통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일자리나 뭔가 이제 이런 엔지니어를 줄인다 뭐 이런 거는 뭐 하도 많이 뭐 개발자 줄인다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하잖아요. 근데 네. 영업 직군을 대규모로 이제 레이오프 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아 이게 진짜 이제 AI가 이제 영업 쪽까지 그 엔지니어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 영업도. 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사회적인 저항이 너무 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이거를 이해를 시키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줄일 수 있는데 눈치 보느라고 요만큼밖에 못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뭔가 좀 늦춰지는 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글로벌하게 이제 베이직 인컴이나 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보면서 네. 빠르게 우리가 이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정치적 공방이 있고 막 시끄럽지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을 나눠야 된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투자를 얼마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AI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결국에 바꿔 말하면 이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람들의 일자리를 깎아먹는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왜 주식 투자 열심히 해요?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있던 근로소득의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저항이 심한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11월 중간선거 전후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아, 이 기본소득인 어쨌든 AI로 발생한 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 맞아요. 네. 사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제가 배워온 자본주의 논리로만 쉽게 생각한다면 너도 주식 사서 배당 받아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주주 자본주의를 돈을 버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일자리를 파괴할 거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무서워요. 저 진짜 네. 샘 알트만이 싫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샘 알트만이 처음부터 기본소득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맞아요. 모두가 되게 좀 뭐야?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요?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우리가 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큰 변혁이 일어날수록 중간 과정이 순탄할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미국에 뭐 그 전쟁을 왜 했어요? 남북 전쟁. 그 노예가 필요할 정도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본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기계로 다 대체가 돼서 인간이 나빠졌냐? 일자리가 농장에서 없어졌죠. 하지만 훨씬 많은 일자리가 생긴 거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화이트 컬러가 우리가 막 엑셀에 손으로 막 키인하고 보고서 쓰고 했는데 그게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는 미래 세대에는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야 옛날에는 뭐 곡괭이 들고 진짜 농사를 지었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엑셀을 열어서 사람이 숫자를 넣대더라. 그렇지. 옛날에 이제 공중전화 가갖고 시티폰으로 전화 걸었대더라. 네.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집계된 데이터를 누군가 정리를 해주고 그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서 손으로 넣어주는 이 과정이
다 자동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매의 눈으로 우리가 잘못된 걸 골라내고 하겠지만 그 골라내는 것조차도 이제 AI가 샘플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 세상을 무조건 우울하게 볼 건 또 아니다. 그러면 그 반대 사이드로 새롭게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쪽이세요? 네, 저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보고 네. 여기 좀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나 싶은데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와이스트릿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되게 진지한 분들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와이스트릿이나 이 유튜브 세상도 그 단편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미 포화됐다. 유튜브 이제 시작하면 늦어요. 이러지만 아직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 훨씬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불과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큰 시장이 될 2015년 거라고. 아무도 몰랐죠. 네. 이게 전 똑같다고 보는 게요. 불과 몇 음. 년 전에 미국의 고등학생들한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1등이 당연히 뭐겠어요.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건가요? 유튜버죠. 아, 유튜버인데. 지금? 아니면 네, 뭐 2, 3년 네, 네. 전인데요. 아, 그쵸. 이미.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요거를 다시 물어보니까 세분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 1등이 유튜버, 2등은 뭐게요? 운동선수? 틱토커. 아, 진짜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튜버와 틱토커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아.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롱폼이냐 숏폼이냐 다르죠. 라이브형이냐 아니면 편집형이냐 네. 브이로그형이냐 뭐 강의냐 네. 정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분화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는 이제 하나의 단편인데 과거에 산업혁명 이후에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가 생길 때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뭐 회계사 다 구분했을까요? 초기에? 안 했죠. 안 했겠죠. 그래서 뭔데 그냥 펜대 굴리면서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그쵸.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생태계도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유튜버를 키워주는 기획사도 생기고 제가 거기 들어가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제 제가 이제 자유인이 되고 나니까 뭐 여기저기서 연락 오죠. 이 생태계를 배워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와, 이 생태계에 이런 전문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맞아요. 있다고? 네. 유튜브도 단면이고 투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메인인 세상이었고 개인이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면 지금은 개인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투자를 위한 인프라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투자 교육 시장 이것도 엄청나죠. 맞아요. 유료 강의 네.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희 그래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시작이 불과하다. 저는 요거 말고도 아마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그렇고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온라인 비즈니스가 네. 커질수록 오히려 또 오프라인의 네트워킹 산업도 그렇고 음.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또 생길 거다.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이거 엑셀 집어넣느라고 못했던 그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게 이제 엔터 쪽으로 가고 유희를 즐기는 쪽으로 가고 거기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산업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이게 다 세분화가 돼서 네. 유튜버와 틱톡 진짜 신선하다. 네. 그 생각해보면 진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영상을 되게 멀티로 이용을 하고 싶잖아요. 이제 네.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거를 롱폼으로 하고 숏폼으로 또 가공하고 인스타에 또 올리고 이게 다 일이에요. 너무 다 달라요. 그렇죠. 특징이. 그래서 유튜버랑 틱토커는 구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확실히 역시 대표님과 함께 있으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세상이 눈이 네. 뜨이는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려면 당연히 저항이 있고 여전히 어르신들 중에는 유튜버 하면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공중파 나가면 네. KBS, MBC 이런 데 나가면 저희 부모님은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야 요즘에 공중파 누가 누가 봐? 보냐 그거 왜 나가는 네. 거냐 맞아요. 출연료 많이 줘?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인지도가 있잖아. 야 요즘에 공중파에 무슨 인지도야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신뢰받는 플랫폼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면 일자리의 저항도 그만큼 클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공중파 방송국 입사하는 거 완전 바늘구멍에 기자셨잖아요. 네, 진짜. 기자 시험 저 떨어졌거든요. 전 정말 수십 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이게 이런 헤게모니가 바뀌는 과정이 맞아요. 또 순탄하지가 않겠죠. JTBC 사태만 봐도 그러니까요. 세상이 진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근데 또 상상을 해보면 계속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맞아요. 그러면 이 AI라는 정말 빅 산업혁명을 오히려 더 뛰어넘는 이 흐름 속에
결국에 최종 승자가 될 그 후보들이 이제 좀 몇 가지씩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보니까 뭐 3점 팔고 뭐 저쪽 빅테크 사라, 빅테크 사라, 하이퍼스케일러 사라 뭐 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오픈 AI도 계속 뭐 여러 가지 상장이 늦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현 시점에서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는 놈들 분들을 꼽자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무시무시한 기업들인데, 이제 빅테크 애들 중에서 뭔가 승자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제일 이제 안정적인 승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구글, 알파벳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원래는 아마존도 유력한 승자 중에 하나였는데, 오, 그래요? 아마존이 요즘 좀 조용해졌어요. 오. 제프 베조스가 약간 본업에서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제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 알파벳도 A부터 G까지 다 하겠다고 그렇죠. 알파벳이라는 이름을 네. 만들었고, 아마존도 A부터 G까지 다 한다고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들의 목표는 다 우주 정복이거든요. 똑같죠. 모든 그렇죠. 영역을 정복하겠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알파벳이 훨씬 더 우위에 있어 보이고, 제미나이도 기대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보는 거는 엔비디아. 이 오픈 AI는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느냐. 네.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오픈 AI가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 뇌를 설계할 줄 아는 애들은 과연 남의 뇌만 자꾸 공급하고 말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를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피지컬 AI를 만들면 결국엔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좀 무섭잖아요. 결국에는 얘도 엔비디아도 우주 정복, 지구 정복을 원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혹시 엔트로픽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기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회사는 아닌데 테슬라입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네. 그냥 일론 머스크라고 해야겠죠. 스페이스X와 뭐 테슬라 합병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능성도 있겠죠. 이들의 장점은 뭐냐면 테슬라가 피지컬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구에서의 데이터는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고 우주에서의 떠 있는 데이터는 스타링크와 스타쉽 이것도 한 회사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XAI가 데이터 센터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엔비디아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엔비디아 젠슨왕이 자꾸 한국에 오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해요. 왜 올까 생각해 보면은 젠슨왕한테 없는 게 있구나.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젠슨왕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피지컬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서 수집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현대차가 생각보다 속도가 더딘 게 아닐까. 그리고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야 되는 뭐 LG전자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보면 원래 이제 한 2년 전쯤에 젠슨왕이 얘기했던 거는 그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생의 똑같은 물리 데이터를 가상에서 다 구현하고 로봇들이 다 학습할 수 있다. 그러면 현생보다 속도를 더 높여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빠르게 피지컬 데이터를 학습한 피지컬 AI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무리 가상을 잘 만들어도 안 돼. 현생이랑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좌충우돌해서 실제로 다 흡수하고 있는 거는 테슬라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죠. 이 로봇이 아직 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공장에서 먼저 쓰이겠죠? 그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그래서 아직도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요 3개만 얘기했는데 하나 더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건 아마존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왜요? 자체 물류센터에서 가장 AI를 많이 쓰고 있는 피지컬 AI 자동화를 제일 이미 확실하게 로봇 한 게 하고 있죠. 물류 로봇이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떠냐? 한국은 여전히 그 근로자가 더 빨라요.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일을 잘해서가 아닐까. 더 눈썰미도 좋고 손도 빠르고 눈치도 우리는 빠르고 눈을 딱 보고 넣으면은 바로바로 넣어도 오류가 잘 안 나는데 미국은 오류가 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AI가 더 먼저 성능을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 남았을까? 결국에는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갈 텐데 거기서는 아마존이 좀 힘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또 보시는 뷰네요. 그렇죠. 이거 또 새로운 뷰다. 근데 이제 우리 삼성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피지컬 AI로 가면 어쨌든 D램의 사용량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필요로 할 거고 물론 네. 중국이 추격해 오고 있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의 이런 또 흐름들은 그냥 소음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싶고요. 네. 일단 현재 시장에서 제일 제가 좋게 보는 건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오늘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커요. 7월 한 그렇게 달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못해요. 힘들어요. 근데 예. 이제 저는 그래도 장기 전망을 좋게 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은데 라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 센터만 봐도 앞으로 들어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도 테라팹을 자기가 짓겠다는 거잖아요. 너도 나도 자기 칩을 만들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증설을 한다고 하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회가 되는 거는 미중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성능이 좋고 싼 걸 만들어도 미국에서 과연 이렇게 중요한 산업에 중국 반도체를 자기의 뇌에 쓸까? 팔다리 정도에 조금 쓰는 건 가능해도 요것조차도 되게 찜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뭘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 이란 전쟁 나고 이럴 때도 보면은 뭐 터지고 이런 거 다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게 다 판명이 났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안에서 우리는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산업이어서 미국에서는 계속 자국 기업들을 더 키우려고 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공장을 지금 짓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가 돈을 계속 벌게 놔둘까? 미국에 와서 짓는 거는 뭐 환영해도 자국에서 지어서 수출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게 해줄까? 라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일 수도 있겠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걸 만들어야죠. 그렇죠. 또 잘해본 적이 있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자동차도 잘했고 뭐 조선도 잘했고 반도체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 이를 들면 SK 하이닉스 HBM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론이 조금 만들고 해도 그래도 아직 압도적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HBM4 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게 실제 매출을 만드는 단계는 아닌데 본격적으로 만들 때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서 가격 지불을 좀 비싸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결국에는 그냥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든 네, 이제 우리가 갑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제 인생도 참 제가 그랬으면 압도적인 실력을 저희 갖춘 모두가 게 다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고 압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성장하는 시장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것 맞아요. 같고요. 성장하는 시장에서 갈고 닦아서 하나의 날선, 뾰족한 내 강점을 만드는 거는 모두에게 중요한 것 같다. 와, 대표님의 앞으로의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정말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또 여러 가지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좀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 지금 액티브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또 최근에 신규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또 이제 AI를 깊게 보는 전문가로서 좀 한마디 조언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변동성의 구간이 개인적으로는 각자 내 돈의 그릇의 크기를 가늠하는 때라고 생각해요. 돈은 정말 물 같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쓸 때도 흥청망청 쓰면 물처럼 금방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번 물길이 잡히면요. 아무 짓도 안 해도 계속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너무 네. 좋겠죠. 맞아요. 근데 이 변동성의 구간에서 내 그릇이 작은데 너무 욕심내가지고 무리해서 담으면 이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 돈 그릇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이거는 꼭 금전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 안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레버리지조차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게 중요한 거고요. 레버리지 안 쓰고 요만큼 놔뒀는데 변동성만으로도 내가 미칠 것 같으면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정신이 장기 나갈 것 투자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하루 이틀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까지 30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내 그릇의 사이즈가 얼마냐를 보고 그 금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틈만 날 때마다 내 그릇이 요만큼이야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게 있으면 좀 덜기도 하고, 그리고 내 그릇이 이만한데 뭐 아직 조금인데 그러면 너무 사람들 그 공포에 팔 때 좀 매수도 좀 하고, 요거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정말 제가 매매를 안 해보고 공부로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죠. 네. 주식을. 그런데 이제 저희 센터장님은 뭐라고 했었냐면, 급등 급락하고 이게 큰 변수잖아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긴 하고 투자했나? 막 이런 거를 제대로 생각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뉴스나 뭐가 뭐 한데 금리가 어떻대 전쟁 났대 백날 봐봐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는 판단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내 동그릇만큼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 한 2개월 퇴사한 지 지금 3개월 돼서 독립한 지 3개월 됐는데 최근에 좀 놀란 거는 유료 강의가 많잖아요. 그쵸. 저한테 강의 요청이 와요. 그럼 저한테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서 다들 이제 AI 뭐 사야 돼요?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요 ABC 기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소식이 없어요. 누가 기초 듣고 있냐고 지금. 이미 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PER이라는 거 단어 하나만으로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에 대해서 뭘 봐야 되는지, 이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야? 이 산업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걸 가늠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런 거를 공부를 정말 하고 가느냐. 저는 그게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동그릇을 좀 체크하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ABC를 공부해보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 본 게 있는지, 시장의 기대가 과도한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변수가 항상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방송 나오면은 다들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생각하실 텐데 결론만 말해주길 원해요. 사라 팔아라. 근데 투자자만 사람이 아니에요. 기업도 사람들이 집단 지성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기업도 뭔가를 하겠죠. 그 기업이 하는 행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기업은 돈을 잘 버는 방향으로 가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방향과 엇나가는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일을 잘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뭔지를 확인을 해놔야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새 모델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음성으로 정말 다 가슴에 와서 꽂히는 말씀들만, 일단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나의 돈 그릇, 간장 동지만한지 냉면 그릇인지 알고 정신에 건강한 만큼의 투자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지표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집중을 해서 정말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애정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너무너무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나중에 또 세미나에도 또 모시고 자주 좀 나와주세요. 유료 강의 해야 될 거를 여기서 다 풀어서 이제 저를 찾는 사람이 이제 새로 강의안을 만드셔야겠죠.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